자, 이번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우주 배경 복사인데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우주의 배경이 뭔지 그 다음에 복사가 뭔지 이게 단어 조합이 좀 뭐랄까 번역돼서 이렇게 됐겠지만 우리한테는 익숙한 형태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우주라는 공간, 여기까지 뭐 문제가 없어요. 배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에 채워진, 우주라는 이제 빈 공간도 있고 별도 있고 행성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적으로 볼 거라 그 빈 공간에 채워진 복사, 우리가 이걸 중학교 2학년 열의 이동 방법 그 파트에서 배웠던 열의 즉 빛 에너지죠. 빛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복사라고 했는데 그 복사 에너지가 빈 공간에 채워진 상태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가모 이제 빅뱅론을 만드신 분이 그 안에서 어떤 예측을 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38만 년이라는 시점에 빅뱅 후에 마지막으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원자라고 하는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최종적으로 탄생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주라는 공간에 자체적인 변화는 없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물질과 에너지의 구분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단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우주에 있는 어떤 상태들이 계속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치환돼 가면서 고정된 값을 갖지는 않았는데 이 38만 년 이후부터는 물질적인 형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에너지의 총량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얘가 보존될 건데 빅뱅론의 가장 큰 사실이 뭐예요? 이 보존된 에너지가 팽창하는 우주에 같이 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만 해도 3000 켈빈 정도의 우주의 이 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 에너지면서 온도 값인 건데 얘가 팽창하는 우주에 흩트려지니까 퍼지니까 현재는 3켈빈이 되었다. 자, 이게 뭐 디테일하게 하면 2.7 켈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소수점 이제 무시하고 3켈빈 정도라고 표현하는 교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낮아진 거지. 근데 이 낮아진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빛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복사 에너지에 대한 표현인데 빛 에너지의 표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뒤에 화학 파트에서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물리원이나 화학원 정도 가야 HF 또는 람다분의 HC라고 하는 표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H가 뭐냐? H라고 하는 거는 플랑크 상수고요. 양자역학에서 많이 쓰는 상수인데 우리가 뭐 상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에다가 이 F나 람다가 중요해요. 제가 진동수, 자 람다가 파장값, 즉 빛 에너지의 크기는 빛을 파동적으로 봤을 때, 파동의 어떤 요소 값으로 봤을 때 진동수의 크기에 비례하고 파장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는 관계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3000 켈빈과 3 켈빈은 상대적으로 얘가 훨씬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00 켈빈의 파동은 굉장히 파장이 짧은, 많이 진동하는 이런 형태라고 치면 3 켈빈의 파동은 이렇게 긴, 한번 진동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관측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3켈빈의 파동의 형태를 어떻게 3켈빈이 이 모양이라는 거 확신하냐라고 했을 때 흑체 복사라는 게 나와요. 흑체 복사. 이게 뭐 학교 선생님이 물리를 좋아하시면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양자역학 속에 나오는 어떤 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사진은 조금 있다가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흑체 복사가 뭔지 가볍게 그림과 수식을 잠깐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전혀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이 3켈빈에 대한 파동의 형태를 흑체 복사라고 하는 어떤 실험적 과정을 통해서 예상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냐면 그냥 가볍게 띄운 김에 얘기를 하면 흑체라고 하는 게 빛 흡수율 99.9%, 그러니까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면 흡수를 무조건 할 수 있는 물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빛이 그 안에 뚫고 들어간 뒤에는 갇혀 있는 상태, 즉 그 안에 빛이 고여 있는 상태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도 같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우주는 이제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퍼져나갔으니까 어쨌든 테두리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복사 에너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흑체랑 똑같은 상태니까 같은 온도에서 만드는 복사선도 똑같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뭐 따지면 그러니까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자, 천문을 관측하는 기관에 있던 두 사람이, 자, 우리가 전파망 안경 알죠? 되게 이제 접시 모양으로 생겼던 이런 전파망 안경을 가지고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파동을 이제 관측을 하는 건데, 어느 날 보이지 않던 이상한 파동이 관측이 돼요. 그래서 장비적인 어떤 결함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장비를 수리를 해봐도 그 파동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가모의 빅뱅론을 계속 연구해오던 연구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상한 노이즈라고 했어요. 표현 자체는 노이즈, 정체를 모르는 파동이 뭔지 몰라서 이제 학회에 신고를 했더니 그 연구팀이 그걸 캐치를 해서 그거 우리가 찾던 우주 배경 복사선이다, 가모, 이 빅뱅론을 증명할 수 있는 예상됐던 파동이다 라고 밝혀지면서 이 이론의 근거가 이제 첫 번째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해서 이 사람들이 관측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필요해지는데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우주라는 공간을 우리가 구 형태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평면도로 만들면 이런 타원체가 될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구를 기점으로 지구 사방에서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똑같은 파동을 찾았을 때 들어오는 분포도가 이거와 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빨간색이 좀 에너지가 많이 관측되는 지역, 나머지 파란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게 관측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 점점 선명해지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점점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위성의 기술 발달, 정확히는 해상도인데 해상도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뚜렷이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우주를, 복사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흐릿한, 지구 지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흐릿한 정도였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게 되게 이 W맵이죠. W맵은 이 정도, 형태 정도 구분할 수 있는, 현재 쓰는 플랑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선명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재에서 많이 보는 건 얘지만 플랑크 위성까지 넘어가면 빨간색 영역도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완벽히 균일하진 않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우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도 있잖아요. 물질. 그 물질들도 3켈빈인 물질이 있을 건데 걔네들이 같이 중첩해서, 별이나 뭐 행성이나 이런 물질들이 같이 중첩해서 복사선을 뿜어내면 아무래도 복사선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약간의 불균형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포도가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우주에 채워진 에너지가 균일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우주 배경 복사가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건 빛이 가진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봤을 때는 3000켈빈일 땐 짧았다가 3켈빈이 되면 길어져야 된다라는 우주의 팽창과 함께 에너지가 퍼졌을 때 예상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을 통해서 밝혀냈기 때문에 이 예상이 증명이 되면서 증거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서술형에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 역사적 흐름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처럼 재미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로 넘어와서 수소 헬륨 질량비인데 얘는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질량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대 1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3대 1이 나온 거냐면 우리가 앞서 이제 시간적 흐름상 10의 마이너스 6승초일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을 했죠. 자, 사건상 두 번째인데요. 이게 첫 번째.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주가 아직 좁았던 시기고 그 좁았던 시기에 에너지가 많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양성자나 중성자의 탄생되는 개수나 치환되는 양이 똑같았어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1대 1의 개수비, 구성비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우주 초기.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시간이 두 번째로 지나면 3분이라는 시점이 제시가 되잖아요. 이때쯤 되면 1대1이었던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로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는 되는데 양성자가 중성자 합성되는 양이 적어지면서 수렴하는 이제 비가 7대1이 되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옆에 그림을 봅시다. 얘를 비례식을 14대2로 생각하면 뭐가 가능해요? 이런 그림이 가능하죠. 지금 핑크색 알갱이가 양성자, 연두색 알갱이가 중성자인데 이 중에 옆에 있는 이만큼을 묶어요. 즉 양성자 2개를 중성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 B가 12대 2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서 이 4개가, 2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에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로 바뀌게 되면 12개와 1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건 개수비예요. 조심하세요. 개수비. 자, 그런데 이 양성자, 중성자는 1개당 질량이 비슷하다고 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얘가 지금 물론 합쳐서 덩어리로서 개수는 1개지만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4개가 뭉쳐있기 때문에 12개의 입자와 뭉쳐진 4개의 입자의 질량비로 넘어가면 질량비는 총 3대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끝이에요. 이 흐름을 서술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제 이 증거가 되는 도입과 결론은 딱 이건데, 자, 여기서 왜 3대1인지 이건 예상이잖아요. 예상되는 양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이 과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거죠. 자, 보면 얘가 3대1이 우주 초창기부터 이제 만든 입자가 많았겠죠. 셀 수 없이 많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4억 년이나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4에서 7억 년쯤 지나야 최초의 별이 탄생한다고 하니까 이 뒤부터 우리가 아는 주기율표의 3번부터 나머지 번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압도적으로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전체적인 구성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수소가 3, 이 헬륨이 1, 근데 이건 질량비고 개수비는 12대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스펙트럼인데 스펙트럼은 또 다른 그림 자료를 봐야 되니까 잠깐 정리하고 이어서 진행을 합시다. 바로 이어서 보이시죠? 자, 지금 보면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요. 밑에 고온의 기체에서는 특정 선, 그러니까 물질 자체, 위에는 광원이었잖아요. 물질 자체가, 광원이 아닌 물질 자체가 뿜어내는 빛은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위치에 특정 색깔 선만 갖게 될 거고요. 자, 밑에는 차이가 광원이 있는데 그 광원이 특정 물질을 통과하면서 일부 에너지를 뺏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뺏긴 후에 나머지 남은 에너지를 빛을 분산시켜가지고 프리즘을 분산시켜가지고 스펙트럼을 얻어내기 때문에 이 검은 띠는 저온의 기체에게 뺏긴 에너지의 위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색깔띠를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빛 에너지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식의 형태가 HF와 람다분의 HC라는 식을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값의 에너지를 뺏기게 되면 특정 파장이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 이 정도 영역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파장값에 해당되는 빛을 에너지가 상징할 건데 그만큼 값을 저온의 기체가 뺏어가게 되면 그 색깔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뒤에 화학 파트에서 다시 할 거라 지금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자, 가운데 원자핵이 뭐 양성자 있겠지만 일단 전기적으로 원자핵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 주변에 전자가 있을 건데 이게 전자의 배치가 중학교 때랑 다르게 여러 개의 껍질이라는,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주변에 빈 공간에 전자가 원운동을 할 뿐 그냥 주변에 채워진 느낌이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어 이론까지 올라가면 전자가 특정 껍데기 위를 돌고 있고 이 껍데기와 껍데기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여긴 전자가 있으면 안 돼요. 구체적인 건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돌 건데 자, 이걸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밑에 지면에 놓여있는 물체가 만약에 특정 높이 h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때 갖는 위치 에너지를 9.8mh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가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만큼의 일이 에너지로 저장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전기력을 받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기력인 인력을 받아요. 근데 전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빛에너지를 받게 되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 증가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전자가 저 위치에서 바깥쪽 가운데는 존재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존재할 수 있는 위치까지 한 번에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이동해서 이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이걸 전이했다. 전자가 1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전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흡수된 빛에너지만큼 커진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3.6, 얘가 마이너스 3.4 정도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흡수한 에너지는 10.2만큼, 둘의 차만큼 에너지를 흡수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이나 5나 이런 10.2보다 작은 에너지 안 되고요. 이 다음 3번 껍질도 있는데 순서대로 계속 있는데 3번 껍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약분이 정확히 안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1.5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한 번에 가려면 몇이 필요한 거야? 전자가 여기서 3번 껍데기로 한 번에 가고 싶으면 두 에너지, 지금 핑크색이 뭐냐? 전자가 특정 위치에서 돌 때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자, 마이너스니까 이상할 수 있지만 그냥 크기가 음수가 감소하니까 수학적 크기는 이제 수평선의 수학적 크기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 번에 가려면 몇이 필요한 거야? 플러스 12.1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또 10.2에서 12.1까지는 중간값의 에너지는 안 갖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때 특정 위치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가 정해진 만큼 색깔도 정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색깔에 대한 띠가 찍히는 걸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해서 전자가 지금 1번 껍질과 2번 껍질이 있다고 했을 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흡수선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자가 에너지가 많아졌다고 표현했죠. 그 많아질 때 외부로부터 흡수한 에너지가 광원에서 얻어진 건데 광원에서 저 전자가 이동하는 데 에너지 소모하고 나머지가 우리가 분광하게 되니까 그 색깔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가 많았던, 컸던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바뀌면서 필요없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방출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크기적으로 봤을 때 전자가 안쪽 껍데기에서 바깥쪽으로 가면 흡수선이 발생하는 이동이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면 방출선이 발생하는 이동이에요. 자, 이게 헷갈린다면 아직까지 지금 전자가 왜 에너지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얘랑 접목이 안 된 거야. 핵이 지구고 주변에 도는 인공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에너지가 작고 크고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위치가 있는 건데 그걸 이동하려면 커지려면 외부로부터 흡수, 작아지려면 외부로 방출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에너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장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방출선이나 흡수선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릴게요. 계속 디테일 살리는데 얘는 고온의 기체고 얘는 저온의 기체잖아요. 저 둘의 차이가 뭐냐면 고온의 기체는 별 주변에서 별에 의해서 가열된 거야. 물질이 가열돼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바깥쪽으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상태를 가졌던 거죠. 근데 자, 화학에서 뒤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전자는 안쪽부터 차곡차곡 채워져요. 그래서 본인의 위치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올려놨던 걸, 열 에너지가 올려놨던 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빛을 뿜게 돼요. 물질 자체가, 자, 정리. 열을 받아서 들떴다는 표현을 쓰는데 에너지가 커졌던 상태에서 안정성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서 빛을 뿜어내, 물질이. 그 자기가 열을 받았던 만큼 빛의 형태로 바꿔서 뿜어내요. 그러니까 특정 색깔만 나오는 거고, 원자마다 전자 배치가 다르죠. 전자 개수도 다르고 배치도 다르다 보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경우의 수가 달라요. 같은 원자만 같은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 자, 그러다 보니까 원자마다,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좀 이해되실까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수소인데 수소는 한 개의 전자밖에 없으니까 다양하게 다 움직일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뭐 2개 있으면 2개고 3개 있으면 3개고 그 3개가 움직이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나오려면 같은 원소일 수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여기 밑에 있는 거. 자, 지금 보면 껍데기, 전자 껍질의 위치는 가상이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레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위치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 흡수한 양이나 내려갈 때 방출한 양은 같은 간격을 이동하면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색깔선이 밑에 검은 띠에 딱 들어맞죠. 그러면 이 두 물질은 같은 원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올라갔고, 아니지, 얘는 내려갔고 얘는 올라갔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전자 개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왜 했냐? 자, 지금 길어졌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왜 시작했는지 놓쳤을 건데 우리는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왜 3대 1인지 밝히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자, 해서 지구에 들어오는 다양한 선 스펙트럼,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을 우리는 뭐 해본 거야? 분석해 본 거야. 통계를 내본 거야.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수소와 헬륨의 양이 12대 1, 함량비로 3대 1 이런 비율, 예상됐던 비율에 근접하게 뭐 거의 2.7에 가깝긴 한데 2.8인데 그런 값을 얻어내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얼추 들어맞아. 이 자연이라는 게 변수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완벽히 맞을 수는 없고 얼추 맞으니까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상 배우게 되는 거죠. 자, 해서 여기에 그냥 교재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안 나오는 교재도 있고 나오는 교재도 있는데 브라운 호퍼선이라는 게 있어요. 브라운 호퍼. 자, 이게 뭐냐면 태양의 선 스펙트럼이야. 자, 태양이 왜 광원인데 스펙트럼이 생기냐? 실제로 별에서, 이 다음 단원이 이제 별의 진화 단계 뭐 이런 거잖아요. 별에서 핵융합을 하는 건 중심부에 있는 핵이고 그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 있어요. 별의 대기층. 그러면 중심부의 핵에서 만든 에너지가 사방으로 뿜어질 건데 이 뿜어지는 과정에서 대기층을 통과해서 방출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빛 중에 지구에 들어오는 빛이 생길 건데 그렇게 되면 대기층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를 들어 태양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나트륨이나 아니면 뭐 칼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뒷단원만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지구가 아니죠. 태양 정도의 아직 젊은 별, 질량이 가볍고 젊은 별은 안에서 헬륨밖에 못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건 수소를 융합해서 헬륨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든다고. 또 최종적으로 가도 가벼운 별은 탄소나 산소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얘네들은 더 무거운 원소죠.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요? 애초에 갖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태양은 다른 별에 폭발된 이후에 잔해로 만들어졌다.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이런 스펙트럼의 가치는 우리가 우주를 정복을 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아직 과학기술로는. 근데도 저 멀리 있는 행성이 뭐 어떻다 저렇다 생명이 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스펙트럼이 가진 고유한 특성에 있어요. 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한 거야? 지금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원소의 종류와 함량비, 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가보지 않더라도 거기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얼만큼 있고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함량비 같은 경우에는 종류는 선의 위치가 알려주지만 함량비는 선폭이라고 해요. 선의 두께. 선의 두께를 보면 이게 얼만큼 많이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앞에 있던 질량 B를 3대1을 이제 증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자, 해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랑 수소 헤리륨 질량비 3대1. 근데 이 두 가지 소재는 서술형 출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미리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자, 해서 이해가 안 될까봐 이렇게 한번 짚어주려고 수업을 만들어 봤는데 역시나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면 꼭 보고 내가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꼭 클리어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합시다.